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릴레이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접점을 찾지는 못했죠. 자, 여야 현재 최종 담판을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지역순회 경선 투표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여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협의하느라고 계속 본회의도 늦췄는데 결국에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상정 못했고 여야 대표 TV 토론회도 무산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이게 핵심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좀 듣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언론피해구제법, 제가 이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인데 이번에는 중재보다는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네. 이걸 약자로 쓴다면 언론피해구제법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 핵심은 그동안에는 언론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은 분이 민사소송, 이건 형사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 등의 판결로 피해 구제를 받을 때 액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그게 지나치게 작다 보니 이 액수의 기준점을 잡고 말하자면 그 기준점의 5배 이하의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자는 민사상의 개정안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애초 민주당 안에 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권력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경제 권력, 그다음에 국회 권력, 네.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문제 제기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수정안에서 민주당이 맞았고요. 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에서 남은 문제는 이게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한다. 이 네. 문제 제기 저는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꾸로 예. 대선 앞두고 이런 언론을 규제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이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는 안 좋습니다. 네.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충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거꾸로 빌미를 준 것이죠. 야당에. 이게 대선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실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덧붙이자면 지금 논의를 좀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당 쪽의 주장을 쭉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건 지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언론이 할 수 있는데 퇴임 후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 대하여 이 피해 대상에서 뺐거든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예. 그러면 그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임 후 3년까지 뭐 그런 기준을 두고 제외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여당이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논의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 조절 뭐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개정안 반대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징벌적 손배상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게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미국 기자협회 공동의장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외신기자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전 세계의 언론단체가 이렇게 징벌적 손배 조항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을 자기 검열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아예 예를 들면 뭐 악의적이고 또는 그런 모호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판사 잘 만나면 언제든지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저께 이제 많이 후퇴하게 되는 과정, 주춤하게 되는 과정이 예를 들면 문희상 의장이라든지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임채정 의장이라든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김원규 의장이나 임채정 의장 같은 분들은 언론인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제기가 되는 거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그 원내대표 간에 어떤 합의안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권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징벌적 손배는 없애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 체계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예. 대륙법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형사
민사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영미계통에서 민사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걸 병행하면서 무려 이제 그 엄청난 그 선배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서 미국 기자협회 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편 상식적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요. 예. 미국의 예를 드는 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미국은 언론사가 크는 과정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징배제의 개념이 일반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적용 대상이 될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징배제가 일반법적 개념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개별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언론 외에 19개 일반 법률에 징배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미국에서 언제 박정희 군부 독재 경험했습니까? 전두환 독재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복붙 기사를 내는 언론도 있고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제도권 언론이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러나 민주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규제법을 만들 때는 예. 정말 섬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 기자협회나 뭐 프리덤 하우스나 등등등 있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 아마 애초 민주당의 그 정치 권력도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법안이 예, 예. 갔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변하는 상황을 빨리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되게 사람이란 뇌구조가 첫 번째 잘못 들어온 정보로 계속 말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용을 알려야지 그쪽을 무슨 선동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여야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건 민주당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징배제 개념을 빼고 가면 뭐하러 입법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예. 그리고 부분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배가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을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돼요. 이게 악의적 보도라는 것을. 예. 그리고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죠. 하게 되는데 예. 그동안의 법원의 판례상의 경험으로 볼 때 명백하게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높은 그 배상액을 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명백히 악의적인 기사 그리고 명백히 악의적인 기사를 복붙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좀 호들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예. 보시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이미 5조에 보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 아예 대상이 안 됩니다. 이 법에.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취재 과정에 일부 불법성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느냐.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 조항에 보면 네. 불법성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또 제외하게 그런 조항이 다 들어있어서 이건 이제 시기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야당에게 대선 앞두고 언론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야당이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게끔 빌미를 줬고요. 예. 그리고 야당은 옳다구나 이렇게 받으신 그런 형국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는 것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고 필리버스터를 꼭 야당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저건 최소한이네? 이게 내용이 국민들께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예.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려는 거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네. 비난하는 걸 봤는데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대에 민주당은 대해서. 정말 그 민주적 정당이구나.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번 그 황교익 씨 건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나타나서 네. 정말 아름답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내 반대 여론도 있고 그 여론을 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당, 이후에 불이익도 없는 정당이 진짜 네. 민주적이고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렇게 김원기 의장이나 임채정 전 의장이나 이런 원로들이 이때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설득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이런 건 민주당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일이지 반대하는 의원들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기간 짧게 한 시간상 말씀만 긴 반론이 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뭐 예를 들면 미국 기자협회나 뭐 국경 없는 기자회나 외신 기업에 있는 기자들한테 뭣도 모르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너무 다 잘 알아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 잘 만나면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불편한 기사들은 다 조작 기사라고 가짜 뉴스라고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를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엄연히 국제사회에서 언론을 보는 보편적 시각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내의 모든 정당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단체, 언론단체, 법조인 단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국제 보편적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국제 보편의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법 악법이다. 독재 국가에서만 하는 국가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왜 독재 국가에서만 하는 일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의원님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미국 기자협회가 권력자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력자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대상이 아닌데 권력하면 안 되죠. 권력자가 퇴임해가지고 조국장관이 퇴임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그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사들이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판단들을 판사들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실제로 양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 조항 자체가 언론의 자기검열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 악법 요소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초기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권력자가 퇴임 이후에도 이 법에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적어도 3년 정도 지나면 힘 빠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3년 이후에 어딘가 다른 자리로 가면 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제가 그동안에 야당에서 한 반론 중에 가장 저로서는 설득당한 논리가 권력자가 퇴임한 이후에 이 피해 구제에 나서면 언론이 권력자가 퇴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아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내에는 이 피해 구제 대상에 권력자들은 다 빼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추정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요. 한번 이 법의 추진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지난달 27일 날 법안 소위가 처음에 통과를 했어요. 그 통과할 때 의도하고 실제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3번의 수정안을 나왔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의 수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을 할 때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졸속하고 의도를 갖고 추진한다고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대신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무조건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임위원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논의를 하자는 조건 속에서 예를 들면 민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하고 뭐 다음 정기국회 초기에 통과하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의원님.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시라고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대선 앞두고 언론규제법을 처리하는 건 대선에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 저 법안 추진해 보셨을 테고 저도 제가 추진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이 수없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여야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의 범주에 있다고 보고요. 이 법이 바뀌는 과정도.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판사마다 다르다는 이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저도 재판 받아봤는데 정말 판사마다 다르던데요. 그래서 그건 또 일반적인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따로 대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참 아쉬운 대목은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 1인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런 토론 과정이 다 공론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미디어 특위 만들어서 언론 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 그 민변 등을 비롯한 그 법률가 단체 의견 다 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야가 한번 충분히 이 법의 찬반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잘한 것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100분 토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저는 속도 조절, 호흡 조절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예. 논의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치우친 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지만 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여야 합의해와라. 이 기조는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야당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은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앞두고 이 추진하면서 지금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네. 이걸 이렇게 추진하다 포기하면 이거는 더 큰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칙상 맞다 이렇게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 법 처음에 법안 소위가 통과된 다음에 지금 상임위 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했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열린민주당의 김우기 의원 동원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여당 셋, 야당 셋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상 준 여당 사람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건조정위원회도 편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왜 편법입니까?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아니요. 의원님 이거는 어떤 의원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가 있겠지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도 국회의원이고 그 같은 상임위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는 사보임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다들 해오셨는데 왜 꼭 김의겸 의원을 찍어서 그러시죠? 그리고 지금 계속 절차 얘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 만나잖아요. 여야 네, 네. 그 원내대표가. 협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벌적 선배 조항들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네. 야당은 협조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 말은 말이 예. 안 되죠. 핵심이 이 징벌적이 아니라니까요. 배액배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제안했었어요. 두분 왜냐하면 사이도 안 되면 이게 힘들겠는데. 5배 이내가 무슨 징벌적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정말 그 소송 걸리면 언론사 하나가 그 존립이 어려울 만큼의 배상액을 때립니다. 근데 이건 5배 이하라니까요. 근데 이상이 그거를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야 자꾸 뭐 미국 지금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는데요. 아니시니까. 아니 실제로 피해를 따져가지고 예를 들면 징벌을 안 해도 이것이 엄청난 피해다가 한다면 상당히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지금 언론중재법에 이 5배수라는 징벌 조항을 지금 집어넣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사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또는 개인적으로 명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면 소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소송 가액이 나오면 되는 거죠. 저기요. 이게 자꾸 권력자를 머릿속에 두시는데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애초에 2004년 신문개혁, 언론개혁 할 때 이거는 당시 시민단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억하실 텐데 포르말린 통조림.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중에도 작은 기업인데 포르말린 통조림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린 독성 물질을 넣었다까지 갔어요, 언론이. 근데 실제로 질소 충전 상태의 통조림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된다,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 만두, 뭐 우지 파동, 이게 나중에 다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고 근거 없는 기사임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우리나라에도 언론에 대한 가짜 뉴스,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한 징배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권력자와 관계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 그리고 연예인, 그리고 일반 시민. 이번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의대생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친구가 언론에 의해서 예, 예. 뭐 당했나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는 거. 그러면 저는 거꾸로 국민의힘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언론에 의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합니까?
지금까지 보상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한 적 못 봤어요. 저는 그럼 야당이. 지금 제도권 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형사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예. 그거에 따라서 상응하는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기존 법이 못한다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제가 언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하게 하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열람 차단 청구를 해서 네. 예를 들면 아예 이제 인터넷에서 야 이거 검색 못하게 만들어 뭐 이런 조항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꾸만 저는 기존의 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손배상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열람 차단 청구 표시는 삭제가 된 거죠? 그거는. 그건 아직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열람 차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가짜 뉴스다. 그래서 피해자나 그 독자에 의해서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 무슨 표시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아 이게 보면서도 아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보자는 네. 취지인 거죠. 근데 차단하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삭제돼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현재 법에서 일반 시민들도 피해 구제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법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약해서 지금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한 고민이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저는 기존의 법이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누굴 보호하는지 아세요? 힘 있는 자들만 주로 보호합니다. 김앤장 등 좋은 법률 그 회사 변호사 얻는 사람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나와요. 이것도 언론 관련해서도. 그런데 김앤장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시 아쉬운 건 2020년 총선 지나고 바로 추진해야 이 논란이 그때 됐으면 충분한 시간을 뒀을 텐데 예.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추진하는 거 되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늦었고 지금은 시기가 안 맞고 이 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야당도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선 전략으로 쓰시고 이런 태도가 아니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 그리고 정말 피해를 받고도 어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 저는 이번에 의대생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한 친구, 그 친구의 인권은 언론이 어떻게 보장할 건가 묻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타협안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선을 앞두다 보니 너무 대선 전략 차원으로 정치권이 접근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다가 지금 한 예. 20분 넘었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소위 이제 이 다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의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국민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자꾸 왜 대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건 대선 전략으로 야당이 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국민들은 찬성하십니다. 국민들은 애초에 이 법이 문제 제기됐을 때 촛불 집회 국면에서 그때는 거의 80% 가까이 찬성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다 55% 이상 이 찬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를 강행 처리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니까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높았던 거고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세요. 그거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리고 언론들은 사실 이해충돌 당사자 아닙니까? 언론이 대상인데 언론들이 이렇게 반대 보도를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여론조사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내용상 찬성이 높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했으면 재밌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대선 경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의 지역순회 경선이 시작되고 첫 번째 지역은 충청인데 먼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말에 순회 경선에 이제 지역 일정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충남,
충북, 대전 그 지역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표를 공개합니다. 네. 그게 최대 관심사죠. 예. 그게 과연 50%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냐 안 넘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고요.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는 끝까지 표심을 안 드러내시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저는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이기 때문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잖아요. 핵심층이니까 그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줄 것 그럼 같습니다. 그 결과가 그 1차 슈퍼위크의 70만 국민 선거인단에게도 영향이 쭉 미친다고 보세요? 미칠 거라고? 이 70만 그 선거인단은 사실 여론조사랑 같이 갑니다. 네. 70만이면 굉장히 많은 표본이거든요. 여론조사랑 같이 가고 이게 밴드웨건 효과다, 뭐 언더독 효과다 얘기하죠. 예. 우리가 그런데 이 민주당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이분들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너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표심이 바뀔 가능성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대체로 여론조사와 일치하게 나왔어요. 기존에도. 그래서 충청권에서 어떤 표심이 나오냐? 이게 아마 후보들은 이번 주에는 완전 피를 말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충청 자체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판세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충청권이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선거에서 항상 좀 주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 직후에 또 충남, 세종시 이곳들을 찾았더라고요. 일단 충청권이 이제 우리 지금 거대 양당 구조 자체가 한쪽은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한쪽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청권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친이 이제 충청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집성촌에서 살아왔던 집안이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번에는 좀 충청권에 있는 분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두드러지게 충청권에서 지지율을 앞서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 정도는 충청권에 공을 들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실제로 충청 출시로서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중에 네. 민주당의 기반이 호남이고 국민의힘 기반이 영남이다. 이 부분은 민주당은 맞지 않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170석은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사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건 맞지만 민주당이 호남만을 기반으로 한다. 이 말은 지금은 민주당이 안 맞는 게 2016년 온라인 입당법 이후로 민주당은 과거에는 호남 출신 당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30대, 40대 연령별로도 다양화해지고 그리고 그 출신별은 사실 요새는 집계를 거의 안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미가 없는 말씀이세요. 예. 이재명 후보는 무료 변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게 무료 변론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공격을 했고 이낙연 후보 측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일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 재산이 늘었다는데 제가 취임 전 재산보다 지금 올 초에 신고한 재산 총액이 줄었어요. 이제 그 사실은 변호사 비용 지급이 상당 부분 차지하죠. 줄어든 이유는. 그런데 이거를 뭐 재산이 늘었다. 무슨 대납 의혹이 있다. 대납을 누가 해주겠어요. 변호사들이 저희가 워낙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다 유료로 다 지급을 했고요.
근데 어제 성두환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먼저 제기를 한 거죠. 근데 네. 뭐 재산이 늙고 줄고 이거는 별 뭐 쟁점이 아닌 거고 네. 실제로 물어변론이라는 행위가 소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그 후보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쭉 수임을 했는데 실제로 변론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 예. 라는 것들을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밝히는 내용들은 아마 이제 실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안 줬다. 네, 이렇게 이름 얘기를 올리는, 하는데 예. 지금 확인되는 바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통상 물어변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뭐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그 정치적인 사안인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에요. 그리고 통상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사실은 인지 때는 본인 그 후보 그 선임하는 사람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자 그 변호사가 선임되면 인지대를 내야 됩니다. 선임할 때. 근데 여기는 또 완전히 이제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먼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고 변호사 비용이 누구에게 지출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전 도리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권익위가 이 문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JTBC가 애초 보도할 때 권익위 유권 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문제가 시작됐고요. 권익위가 입장을 냈어요. 이런 개개 사안에 대해서까지 유권 해석 안 한 일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권익위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권익위가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인지대 대납 의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변호사비 내역, 인지대 내역은 뭐 어느 시점에 공개하겠죠. 근데 이게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마치 그 이재명 청문회처럼 됐는데 저는 그 민변에서 예를 들면 특정인, 특정 사안은 주로 공익적인 거.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비중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변에서 그 격려 차원에서 이름을 넣어줍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름 넣어주는 게 변론 행위냐? 어제 쟁점은 그거였죠. 예, 예. 사실은. 근데 이름 넣어주는 거를 변론 행위로 본다면 이렇게 걸릴 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그리고 각 캠프에서도 지금 법률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캠프 간에 소송도 있고 재판도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핵심은 정치적 동지 개념의 법률가들이 법률가이면서 정치인은 누군가를 위하여 이름을 올려준 것이 예.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것인가 요거 하나 쟁점이 있고 이건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핵심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결사적인 조직이잖아요. 이게 그럴 땐 어떻게 되냐 요 문제. 두 번째는 인지대나 구체적인 거를 대납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밝혀야 한다. 동의합니다. 좀 지적을 해야 될 거는 네. 지금 그 송 위원장 후보가 상고 그 서류 보충서에다가 그걸 같이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변호인 공동 변호인 이름 올리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보충서를 제출하는 데에 행위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 권익위 문제는 실제로 처음에 JTBC가 취재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론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 상고 서류 보충서 있잖아요. 상고 이유 보충서에. 예, 상고 이유 보충서. 그런데 이 상고 이유 보충서를 낼 때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내용을 다 직접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상고 이유 굉장히- 보충서는 변호사 누구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송두환 변호사님 정도가 예. 그 서류를 다 보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JTBC 보도 이후에 권익위가 낸 걸로는 사실은 지금은 이게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였는데 뭐 이거 다시 하셔도 되죠. 뭐 권익위가 다시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 논란은 뭐 어느 정도 가다가 뭐 정리가 될
되겠네요. 아니에요? 어떻든 그 과정을 일단 이재명 지사가 밝혀야 돼요. 일단 네. 변론 그 들어간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수준은 예. 열심히 일한 분들은 돈을 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고이익 보충서라는 것은 변호사 누구가 예. 이렇게 대법원에다 제출합니다 이렇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변론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권익위가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송두환 후보자는 일단 이름만 올렸다는 그런 네, 입장인 그런 거죠?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팩트를 확인하자 대찬성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